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지식연구소 153랩입니다. 오늘은 장제스 총통의 이덕보원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문 발음 그대로 읽어가지고 장개석 총통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영어로는 치앙카이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사투리, 민남 방언으로 읽었을 때 그렇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중국어 발음 그대로 이제 읽으면은 장제스인데 이 장제스가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장중정이고 그래서 이제 대만 여행 가신 분들이 타이페이 가가지고 중정기념당 가시죠. 그 중정기념당의 중정이 장제스 총통의 본명 중정을 따와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덕보원이 뭐냐면은 이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덕으로 원한을 갚아라.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그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거를 덕으로 갚아라. 이거는 이제 일본 매체가 당시 장제스 총통의 연설을 받아 써가지고 이덕보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유명해진 어떤 사자성어고요. 원래 해당 연설문에는 정확하게는 불념구악, 여인 위선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 악을 기억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뭐 그런 뜻이겠죠. 네, 이덕보원 연설은 1945년 8월 15일 오전 중화민국 제2수도 충칭에서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장제스 총통이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름은 항전승리 대전국 군민급 전세계 인사 광파 연설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연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향후 그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 그 중화민국과 일본의 관계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미국과 일본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미일 동맹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복선을 깔았다고 할까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문을 번역해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항전은 오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의가 폭압을 승리한다는 것이 비로소 증명됐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민국혁명의 역사적 사명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국이 흑암의 절망적인 시기에 8년간 분투했던 신념이 오늘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실현된 세계 평화에 대하여 전국에서 항전해온 군민 선열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동맹들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각고의 고생에도 우리를 혁명의 정확한 길로 인도한 국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은 우리가 오늘 승리하게끔 했습니다. 또 전세계 기독교도들은 더욱이 다 함께 공정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중국인민은 흑암과 절망의 시대에 우리 민족의 일관된 충용인해의 가치와 위대한 전통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정의와 인도주의를 향한 분투와 희생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연합을 결성한 민족들은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가 싹텄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최대의 보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피부색에도 기념치 않고 인류는 마치 가족처럼 매일매일 긴밀한 연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발현했으며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세계대전과 세계평화는 모두 불가분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후 전쟁이 터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가르침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두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은 반드시 불념 구학과 여인 위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전통의 지고지순한 덕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무력을 남용한 일본 군부를 적으로 삼아야지 일본 인민을 적으로 대해선 안 된다고 맹세합니다. 오늘 이후 적군은 우리 동맹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물론 엄격하게 그들이 충실히 항복 조건을 집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무고한 인민에게 모욕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폭력에 폭력으로 갚고 이전의 잘못된 우월감에 모욕으로 갚는다면 서로 원한을 갚는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행한 인의의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국민 동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이 이덕보원의 4대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중국 대륙에는 약 200만에 가까운 일본 군과 또 일본 교민들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관동군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 외에 각 지역에 막 퍼져 있겠죠.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 뭐 사업하러 온 사람들, 뭐 행정적으로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 심지어 뭐 위안부들도. 그러니까 위안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조선인 중국인 위안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일본 그 여자들도 당시 이제 종군 위안부로 같이 이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군들도 있고 또 그 잡다하게 많은 만주국에서는 농사 짓고 이런 농민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족 단위로 거기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만에 가까운 일본인들의 그 평화적인 일본 송환, 어떠한 보복도 금지를 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연합국의 일본 분할 통치 반대, 일본 천황제도의 보존, 전쟁 배상금 청구권 포기. 그러니까 놀라운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할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연설이 향후 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우선 왜 천황제 보존을 주장을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로히토는 다른 추축국 동맹 지도자들, 그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전쟁 막바지에 뭐 자살하고 또 군중들한테 처형을 당하죠. 그런 지도자들하고는 다르게 1989년까지 9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천수를 누립니다. 굉장히 다른 결말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왜 이 전쟁 원흉인 일본 천황에 대해서 천황을 전범 재판에 올리지 않고 천황의 처형을 반대를 했는가?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곧바로 시작된 냉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패전을 했잖아요. 이게 뒤에 가면은 그대로 이제 또 왜 그 일본의 분할 점령에 반대를 했는지하고도 맞물리는 건데, 일본 천황이 만약에 사라지고 천황제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진다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죠. 바로 이게 그 당시 이제 전쟁 직전에 나왔던 분할 통치 점령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를 다 이렇게 뭐 영국, 미국, 그리고 중화민국, 또 소련까지. 소련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하고 저 혼슈섬 북부를 다 그 점령하고 있죠. 장제스 본인이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싸우면서 공산주의를 그 누구보다도 그 절절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제스 본인도 소련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패전국은 강력하게 잡아주는 사회적 구심점이 없으면은 반드시 적화가 된다. 공산주의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일본이 중국에게 몹시 나쁜 일들을 행했지만 이제 전쟁은 다 끝났고 곧바로 이념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중국 대륙 안에는 그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건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제스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제스를 도와줄 서방 진영이 미국이란 말이죠. 미국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중화민국을 도와줄 수 있는 최적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에 미국이라는 어떤 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자체가 이념 이데올로기 전장에 어떤 장이 되면은 통일된 어떤 외부 세력의 원조가 못 들어오죠, 중국에. 그러니까 다분히 국제 정치적인 감각, 그리고 어떤 이념 전쟁의 준비를 위해서 천황제와 그리고 일본의 분할 통치를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분할 통치에 반대를 해가지고 이 주일 미군과 또 일본이 그대로 미일 동맹으로 발전을 하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올해 2019년 초에 들어가지고 미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그 중국 대륙을 포위하는 겁니다. 일본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저 타이완까지 연결하고 밑에 이제 필리핀, 베트남, 또 뭐 싱가포르, 인도 이런 나라들을 다 하나로 묶는 거예요. 호주까지. 그래서 대중국 해상 포위망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은 이걸 또 타개하려고 뭐 1대1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한때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두 나라가 군사 동맹을 맺는 것까지 이게 바로 그 이념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일본이 비록 항복을 했어도 일본도 전후 공산주의의 홍역에 좀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만약에 일본 북부가 소련의 점령을 당했다면은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계속해가지고 이념 전쟁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또 그 200만 일본군과 일본 교민의 뭐 안전한 철수 이게 그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특히나 이제 일본 교민들의 안전한 철수에 관해서는 장제스 총통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정말 뭐 다량의 선박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뜸들이지 않고 일본으로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국공내전에 집중하지 못해서 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일본인 철수에 굉장히 물심양면 도와줘요. 중화민국 정부가. 바로 이 200만 명이 돌아가가지고 전후 일본 경제에 그 노동력으로 이제 고스란히 보존되는 효과를 가져오죠. 200만 명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엄청난 숫자죠. 그 심지어 저 200만 명이 거의 다 그 성인 장정 남성 군인들인데 한 나라의 경제력을 돌리는 어떤 중심 그 근간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보통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베를린 점령하고 나서 뭐 수십만 명의 독일 남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시베리아에서 군복 입은 사람은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후 독일의 동쪽 지역의 경제력 회복이 굉장히 더뎠던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비교적 굉장히 그 정말 악랄한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제 또 이제 감정적인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장제스 저거 멍청한 사람 아니냐라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는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되려는 시대고 중국은 곧바로 국공내전이 돌입이 되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일전쟁 시작 전에 약 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쟁 끝날 때쯤에 되면은 120만 명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전쟁이 끝난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적, 더 강력한 내부의 적과 다시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 200만 명의 일본군이 무장하고 있는 무기류를 전부 다 압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국민당 군대가 뭐 어설프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뭐 일본군 잡자마자 다 죽이고 뭐 구타를 하고 그러면은 일본군이 뭐 항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2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장비, 첨단 시설, 뭐 이런 인프라 이런 걸 그대로 넘겨받으려면은 굉장히 유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무사히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자를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일본군 무기장 탈전이 벌어집니다. 우리 쪽에 항복해라, 저쪽에 항복하지 마라 이런 걸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혹자는 장제스 총통이 정말 일생에 걸쳐서 도덕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뭐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일본인들과 일본 군인들을 돌려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것도 말이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현실적인 이유, 아주 전략적인 이유가 작용을 한 거죠. 저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가 그대로 넘겨받으려면은 저 일본군을 그대로 유화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평화적이고 실제로 정말 이렇게 신사적인 그런 일본인 송환 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사히 돌아간 사람들이 일본 현지에다가 일본 아이치현에다가 그 장제스를 주신으로 하는 이제 중정 신사를 건립해요. 중정은 이제 장제스 총통의 본명이죠. 장제스 총통이 기독교인인데 저렇게 일본 가가지고는 신토교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에 돌아가게 된 건 아닙니다. 이 지도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마지막에 이제 소련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중국 동북 지역 만주국을
침공에 들어가는 화살표들입니다. 일본이 당시 그냥 완전히 허를 찔린 거예요. 약 60만에 가까운 일본 관동군이 소련군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50만 명은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끌려가요. 거기서 심각한 뭐 노동 착취를 당하고 막 몇 년씩 살다가 일본으로 막 겨우겨우 귀환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당시 동북 지역에는 그 일본 관동군만 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일본인들이 나가 살고 있었어요. 일본 민간인들이. 뭐 그 중에는 농민들도 많았죠. 일본 현지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만주국을 개발을 하면서 그때 정말 수십만 명의 일본인들이 만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당장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한반도 북부에 소련군이 들어가죠. 그리고 동북 지역에는 중국 공산당이 이제 작전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일본 본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지배하던 뭐 만주국의 어떤 만주족들에게 어떤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중국인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특히나 일본 여성들, 일본 민간 여성들은 뭐 남편 잃고 뭐 진짜 뭐 부모 자식 잃고 그렇게 되면은 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국인들이 일본 여자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에 보면은 뭐 달려와가지고 뭐 서로 옷 잡아 끌고 이게 내 아내다 네 아내다 이렇게 서로 막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일본 여성 쟁탈전을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약 10만 명 정도의 일본 여성들이 중국 동북지방에서 중국인 남성들에게 시집을 가야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패전국의 어떤 비애인데 뭐 중국 측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중국 신문 기사에서는 이거 무슨 역사 코너 같은 게 있는데 아주 뭐 친절하고 뭐 자상한 중국인들이 불쌍한 일본 여인들을 거두어가지고 살게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네, 뭐 현실은 글쎄요, 뭐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당시 무사히 돌아갔던 일본 군인들 중에 이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카무라 야스지라고 진화 파견군 총사령관입니다. 이 진화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말 자체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높여주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안 부르고 진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진화 파견군은 이제 중국 파견군 총사령관. 근데 이 사람이 전쟁 막바지의 총사령관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투항 의식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국민당에 투항을 했어요, 직접. 근데 정말 본인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신사적이고 굉장히 자비로운 처분, 아주 이제 장군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일본 군들을 일본 본토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걸 경험을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장제스 총통의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장제스 총통은 국민당하고 같이 지금의 타이완, 그 대만으로 정부를 옮기잖아요. 공산당에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장제스 총통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사 고문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때 살아서 통환된 일본 장교 동호회 같은 게 있어요. 뭐 월남 전후회처럼 그게 이제 백단이라는 어떤 조직인데 백단이 장제스 총통의 국민당 군대를 교육시키는 군사 고문단을 타이완에 파견을 해요. 되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과거에 좀 총칼 들고 싸웠던 심지어 가장 참 악랄하게 싸웠던 그 나라의 어떤 지휘관들이 다시 그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 군대를 교육을 시키고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군대를 길러낸다.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라는 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고 전적으로 그 자국의 이익만이 존재를 하는 게 국제정치입니다. 만약에 이제 장제스 총통이 그 뭐 간장종지 같은 어떤 배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일본군 한 명 한 명한테 다 보복을 하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중요한 시국에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도 부족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 되면은 일반인들하고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가 갈리죠.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약 8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분탕을 치고 뭐 뺏고 죽이고 불태우고 뭐 여자들은 강간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악랄했던 군대인데 그 군대를 뭐 무사히 돌려보내고 또 향후 그 나라의 정치 체계까지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뭐 이덕 보원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그렇게 연설까지 할 정도면은 아, 일반인들은 이제 우선 욕부터 하죠. 야, 네가 뭔데 용서를 하냐라고 하지만은 국가 지도자쯤 되려는 사람, 특히 어떤 냉전, 이데올로기 그런 거대한 싸움, 큰 판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오늘의 적, 바로 오늘의 적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 감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